오늘 아침 일라디오 1000명대에 육박하던 하루 확진자 수가 3,400명대로 내려오고 백신과 치료약에 대한 소식도 들려오면서 우리는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동안에 잘 버텨왔으니까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괜찮아질 거라고, 다시 일상을 되찾게 될 거라고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자칫 우리를 느슨하게 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오히려 위기가 되면 어쩌나 한편으로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지금 여전히 조심해야 하고 지킬 것들을 지켜야 하는 시기라는 것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겠죠. 우리가 해왔던 노력들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느슨해진 마음을 더 굳게 다잡아야겠습니다. 1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웅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채팅창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 텃밭 가이드 준비하는 시간이죠. 도시농부들의 궁금증을 오늘도 박영재 관장님이 풀어드릴 테니까요. 평소에 텃밭 농사 지으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문자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퀴즈로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퀴즈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30분께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경기 농촌 융복합 산업 인증 제품인 사과즙 세트,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등 다양한 선물을 드립니다. 자, 이번 주 선물이 하나 더 있는데요. 입맛음식가 하미현 대표의 새 책 입맛음식 제주 우영팥을 청취자 5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말로 텃밭을 의미하는 우영팥에서 전해져 온 입맛음식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은 책 선물이라고 말머리 달아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새농퀴 그 두 번째 힌트를 지금 드립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가 선정한 우리 농수산물을 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김성입니다. 이번 주 새농퀴 정답인 이 꽃. 이 꽃을 싫어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은데요. 이 꽃 하면 하얀 안개꽃에 둘러싸인 붉은 이것을 먼저 떠올릴 수 있지만 요즘 이 꽃은 무한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가시가 없는 딥퍼플이라는 품종을 비롯해서 그린뷰티라는 이름의 녹색 이것도 개발돼 있고요. 꽃잎의 가장자리에 붉은 빛이 도는 노란 이것은 옐로우선이라고 부르고, 꽃송이가 크고 깨끗한 하얀색의 화이트 뷰티, 병충해에 강한 분홍색 이것은 앤티컬이라는 이름으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핑크하트, 딥실버, 그린펄, 핑크퍼레이드 등 다양한 국산 품종의 이 꽃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하게 개발된 우리 꽃,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죠.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꽃 한 다발 선물할 수 있고, 탁자 하나에 꽃 한 송이씩 소박하게 꽂아두고 평소에도 꽃을 가까이 즐길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습니다. 자, 화려한 모습과 진한 향기로 꽃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이 꽃. 이 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3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립니다. 새농퀴 정답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 뉴스로 이어갑니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구 온난화가 실제로 진행이 되면서 해수면도 계속 상승하는데 우리나라 주변 해역 평균 해수면이 얼마나 상승할지에 대한 예측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이게 1990년부터 지난 2019년까지 한 30여 년간
우리나라 전 해역의 평균 해수면이 내년 3.12mm씩 높아진 것으로 밝혀졌다는 소식 이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리면서요. 차후에 2100년에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전망치가 나오면은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전망치가 지금 이제 나왔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라고 하는데 여기에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라서 이 장기 해수면 상승 전망치를 연구한 결과를 내놨는데요. 이에 따르면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할 경우에 2100년에는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평균 해수면이 최대 73cm 가량 상승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아니 밀리미터 단위가 아니라 73cm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업무용 책상 높이가 한 80cm 정도 전후가 되니까 쉽게 이해가 가실 것 같은데요. 예. 이건 기후 변화의 요인이 되는 온실가스 이것을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된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어느 정도 실현되는 경우를 가정했을 때는 51cm 정도가 이제 높아지고요.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어서 지구 스스로가 회복되는 이런 단계의 경우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40cm 정도는 상승하는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아유, 뭐 5cm, 10cm만 돼도 이게 높이로는 상당한 건데 여러 문제가 발생을 하겠군요. 가장 심각하게 우려할 점은 뭘까요? 이 해수면 상승이 우리나라 바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또 바다 서식 환경이나 생물종의 변화에 대해서는 어떤 변화를 미칠지는 아직 확실하게 전망된 것은 없습니다만은 이 해수면 상승폭과 상승률은 모든 경우 서해에 비해서 동해가 소폭 높을 것으로 전망이 지금 된다고 밝힌 것을 감안하면요. 당장 보더라도 동해안의 해변 침식 문제가 지금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해수면이 이렇게 높아진다면은 동해안 해변이 없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도 합니다. 네. 청정 동해 그리고 또 해수욕장 후세에게 좀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탄소 저감 운동부터 실천을 꼭 해야겠습니다. 예. 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용란 수집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냉장 차량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자세히 들어볼까요? 예, 달걀을 수집하고 처리하거나 아니면 구입해서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이것을 식용란 수집 판매업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에는 상온에서 달걀을 주로 수집하고 보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게 냉장 차량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하지만 식약처가 올 1월 1일을 기준으로 이걸 조사를 했더니 여전히 냉장 차량을 보유하지 못한 업체가 250여 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량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하고 신청을 받는데요. 차량 한 대 가격을 2,5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국비 30%, 지방비 30%, 그리고 자부담 40%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지원 규모는 1,5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또 대상은 올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한 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좀 궁금하시면 영업자의 관할 지자체 축산물 위생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지난 24일에는 경기 화성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인됐고 어제는 전남 한평의 오리 농장에서 의심 사례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24일 화성 산란계 건은 60만 2천 마리를 사육 중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전남 한평군 소재 유경오리 농장은 12,000마리를 사육 중인 곳인데 출하전 검사 과정에서 H5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이 됐습니다. 어쨌든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모쪼록 지금 상황에서는 더욱 조심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2021년도 수산업 경영인 신청 접수가 시작됐죠. 그렇습니다. 이 농업 분야에서는 농업 경영인 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수산 분야에서는 수산 경영인을 제도가 있는데 이제 정부가 이걸 이렇게 선정을 해서 현장의 핵심 인력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원래 수산 경영인 신청이 내달 28일까지 이루어지는데요.
후계업인 300명, 그리고 우수 경영인 50명 등 해서 총 350명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 들어가면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 수상 경영인 제도는 만 50세 미만이고 어업 분야 종사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인 자를 어업 후계자로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또 만 60세 이하이고 어업 후계자 선정 후에 5년 이상 경과한 자를 우수 경영인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각각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업인 후계자 같은 경우는 연리 2%에 3년 거치 7년 상환을 조건으로 최대 3억 원을, 그리고 연리 1% 그리고 5년 거치 10년 상환을 조건으로 그리고 우수 경영인에게는 최대 2억 원이 대출이 됩니다. 이 우수 경영인이 대출액은 좀 적지만 연리나 거치 기간에서는 이점이 있는데요. 네. 하지만 우수 경영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업 후계자로 선정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은 2월 28일까지 관할 지역 시도를 통해서 하시면 되고요. 이어 해수부가 예산 한도 등을 고려해서 4월 초에 지원 대상자를 확정을 하고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네. 농수산 뉴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좋은 아침을 맞는 법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Good morning. Good morning. 도시농부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가 있습니다.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의 박영재 관장 오늘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관장님 저희가 지난 시간에 흙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내 밭의 토양을 진단받을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많은 분들이 그 방법에 대해서 듣고 올해 꼭 시도해 보시겠다라고 전해 오셨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를 배워갑니다. 그러니까 내 텃밭의 흙에 대해서 또 정확히 알아야 거기 심을 작물도 또 딱 맞게 정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사전 작업이 필요한 건데요. 오늘은 내 텃밭의 토양을 진단하고 토양에 따라서 어떤 작물을 심으면 좋은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흙이 뭐 다 똑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관장님 그 좋은 흙이 어떤 건지 어떤 흙 위에 작물을 심어야 좋은 농산물이 나는지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물과 공기가 잘 소통이 될 수 있는 흙이어야 하고요. 또 영양분을 잘 잡아줄 수 있는 흙이 좋은 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져지는 입자가 절반이라면 나머지 절반은 빈 공간으로 물과 공기가 나누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만져지는 입자들도 점토질과 유기물이 적절하게 있어서 양분을 붙잡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흙이 아주 좋은 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빈 공간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좋은 흙이라고 부른다. 배웠는데 그러면 내 땅에 내가 농사지을 땅에 어떤 흙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좀 전해 주세요. 네, 흙은 바위가 풍화돼서 만들어진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풍화의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유기물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입자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밭에 있는 흙을 이렇게 손으로 직접 만져보면 거친 느낌이 나는 것은 모래고요. 그리고 부드럽게 만져지는 것은 고운 모래, 미사라고 하죠. 실트라고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끈적이는 곳이 있는데 끈적이는 것은 점토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 세 가지 성분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이 흙입니다. 그래서 점토가 많은 땅, 실트가 많은 땅, 모래가 많은 땅 등 다양한 흙의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네. 점토와 고운 모래 그리고 모래 이게 어느 비율로 섞여 있냐에 따라 흙의 상태가 달라질 것 같은데 이걸 우리 텃밭 농부들이 직접 이렇게 좀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 네, 직접 만져보시면 됩니다. 밭의 흙을 만져봐서 끈적이는 것이 많으면 점토질, 그리고 부드러운 입자가 만져져서 마치 비눗물을 만지는 것처럼 이렇게 느낌이 나는 것은 미사질, 실트라고 했죠. 거친 입자가 만져지는 것은 사질 토양입니다. 보통은 이런 성질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지만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토양이라면 그 토양에 맞는 작물을 심으셔도 되고 만약 다른 작물을 심고 싶다면 토양의 성질을 바꿔주면 되는데 그 방법도 오늘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맞춰서 심는 방법이 있고 토양을 또
성질을 바꾸는 방법까지 오늘 들어볼 수가 있겠네요. 아, 내가 원하는 작물을 심을 수 있는 토양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다는 걸 또 오늘 배울 수 있겠는데 우선은 이제 맞춰 심는 방법을 좀 알아볼까요? 그 끈적이는 느낌이 많다, 점토질 흙인 것 같다 이럴 때는 어떤 식물을 심는 게 좋을까요? 점토질은 곽꽃이라든지 모과나무, 베르가목과 같은 다년생 식물이나 관목을 심는 것이 좋습니다. 관목은 보통 중간 크기 이하의 나무를 말하는데요. 다 자라도 5에서 6m 정도 이상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또 완두콩이나 컬리플라워, 케일, 양배추와 같이 뿌리가 얕은 채소나 감자와 같은 작물이 좋습니다. 네. 양배추 같은 뿌리가 얕은 채소, 또 감자도 가능한 점토질 흙. 그런데 나는 다른 걸 심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 토양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을까요? 낙엽과 같은 유기물이나 퇴비들 좀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연탄재를 넣기도 하는데 연탄재는 이거 강알칼리성이라 우리나라처럼 산성 토양인 땅에서는 토양을 중성으로 개량하는 효과가 탁월해서 많이들 사용하셨는데요. 옛날에는 요즘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금속이 많이 들어있어서 피해야 하는 낙엽 연탄재는 이제 피해야 하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실제로 그 성질을 바꿀 수는 있는데 이게 권장하는 방법은 아닌 거군요. 이게 네. 중금속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있었네요. 그런데 점토질 땅이니까 모래를 넣으면 좀 바뀔지 않을까? 좀 이게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네. 생각하는 게 저뿐인가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모래를 추가하는 방법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예, 까칠까칠한 느낌이 드는 모래가 섞인 흙은 물이 빨리 빠져나가서 습기를 잡아두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거름기나 물기가 함께 빠져나가서 양분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 고루 섞이지 않아서 점토질은 점토질대로 뭉쳐지고 모래는 모래대로 흙이 잘 뭉치지 않는 그런 토양이 됩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예, 차라리 이런 땅에는 이른 봄에 퇴비를 좀 많이 넣고 감자를 심으면 감자를 캐면서 좋아진 흙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원래 모래가 많았던 땅에는 어떤 작물들을 심어서 농사를 했었는지 이 얘기도 들어볼까요? 네, 그 기존에 모래가 많았던 땅에는 당근이나 생강, 감자, 옥수수, 상추와 같은 작물을 재배하기가 좋고요. 튤립이나 아욱과에 속하는 무궁화나 닥풀 이런 작물들을 재배하기도 좋습니다. 당근, 감자, 옥수수, 상추 같은 것들이 잘 자랐는데 모래가 많아도 이제 이런 건 되는군요. 그런데 이제 좀 더 양분도 붙잡고 이렇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땅을 어떻게 바꿔줄 수 있습니까? 일단 수분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땅에서는 낙엽이나 배칩 같은 유기질 재료로 위를 덮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멀칭이라고 하죠. 네네. 이런 유기물들이 분해돼서 점액질을 물질을 내서 흙이 좋은 모양의 떼알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아,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도록 덮어주는군요. 그러니까 점토질이 많은 흙이나 모래가 많은 흙도 다 낙엽이나 볏짚 같은 유기질 재료를 더해주는 건데 이렇게 만졌을 때 아까 비눗물 만지는 느낌이라고 하신 그런 느낌의 흙에선 어떤 작물이 잘 됐었나요? 네, 이런 흙은 수분을 유지하고 영양분을 풍부하게 보듬을 수 있는 좋은 흙에 속합니다. 그래서 원예에 적합한 토양이죠. 예. 한목이나 다년생 식물, 잔디 등 거의 모든 종류의 과일과 또 심지어는 이제 식량 작물로라도 아주 적합한 토양입니다. 이런 흙에도 혹여 이제 이렇게 적절한 유기물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 한번 좀 확인을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고운 모래, 실트가 아주 좀 훌륭한 그 흙이군요. 그러니까 원래 갖고 있던 성질을 이렇게 좀 파악을 하고 부족한 점을 개선할 때 더해줄 것에 대해서도 들어봤는데 이게 건강한 흙에서 건강한 작물이 자라는 건 아주 당연한 이치일 것 같은데 이런 걸 좀 면역력 같은 걸 더해줄 수 있는 걸 고민할 때 생각해 볼 것이 미생물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토양에서 또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미생물의 역할입니다. 토양 미생물은 식물에 영양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사람 몸속의 미생물들이 소화를 돕고 면역 체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토양 미생물은 영양분을 소화하고 병원균이라든지 기타 위협으로부터 식물을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식물은 뿌리에 서식하는 균류와 공생관계를 형성해서 이렇게 4학년이 넘도록 이렇게 균군을 형성해 왔다고 합니다. 식물이 뿌리에서 균류와 공생을 형성한다. 균근이란 걸 만들어 왔다. 균근이면 곰팡이 뿌리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시면 되는데요. 균군은 식물이 미칠 수 있는 뿌리의 범위를 100배까지 확장을 해서 영양분과 물을 식물 세포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식물끼리 서로 소통하고 방어하는 시스템도 구축을 합니다. 아니, 이 식물 내에서 범위를 확장하는 건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옆 식물에게 신호를 보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예, 네, 그게 가능합니다. 균군을 통한 신호 전달 통로를 통해서 해충에 대한 자연 방어력을 강화하는데요. 예를 들어 밭에 심어져 있는 콩 중에 어느 한 작물이 진딧물의 공격을 받았다고 하면 공격을 받은 작물은 균군의 통로를 통해서 근처에 다른 콩작물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조기 경보 시스템 역할을 해서 진딧물을 격퇴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그리고 또 천연 진딧물의 포식자인 말벌을 유인해서 방어 화학 물질들을 생산해내기도 합니다. 와, 이게 그 식물들 간에 사이렌을 울리는 거네요. 네. 야, 우리 비상이다 이렇게 알리는 건데, 야, 이 균근이 식물들 사이에 신호를 주고받는 그 통로라는 게 참 신기하네요. 이걸 어떤 방식으로 가능하게 하는 걸까요? 보통 우리가 텔레파시라고 하는 게 있죠. 멀리 예. 있는 사람들 간의 염력을 이용해서 이게 보내는 신호라면 식물들은 알레로파시라고 해서 신호 물질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나무 숲에서 나오는 피톤치드가 있죠. 네. 예, 이런 물질들이 이 알레로파시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파시로 끝나는 거. 텔레파시처럼 식물들도 뭐 성분을 내보내서 이런 신호를 주고받는다는 게 정말 신기하네요. 야, 그럼 이런 식물에게 있어서 토양 미생물이 참 중요한 건데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땐 이건 어떤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될까요? 토양 미생물은 식물에 영양을 공급하고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인간 생존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많은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계산에 따르면 살아있는 토양은 지구에서 가장 귀중한 생태계며 기후 조절이라든지 가뭄, 홍수 완화, 토양 침식 방지, 그리고 물을 요구한다든지와 같은 이런 생태 서비스를 하는데 이런 금액은 매년 천문학적 금액에 달한다고 합니다.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도 토양 미생물은 글로말린이라고 하는 이렇게 끈적끈적한 단백질로 코팅된 균사체 필라멘트를 통해서 수억 년 동안 탄소를 격리해 왔습니다. 미생물학자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글로말린 분자의 30에서 40% 정도가 탄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토양 속에는 육지 속 모든 식물과 대기 중에 있는 탄소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탄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이거를 막아왔군요, 그동안. 흙 속에 이렇게 많은 탄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됐으니까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이걸 활용하면 좋을까요? 연구에 따르면 점점 지구 토양이 고갈되고 작물 수확량이 이제 크게 정체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농사 방식이 작물에 영양을 공급하고 탄소를 격리하는 자연 과정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예. 산림 개간부터 식량 재배, 비료 제조, 식품 저장 그리고 포장에 이르기까지 전 지구적으로 이렇게 식량을 생산하는 시스템에서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이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운송 과정에서 전 세계 온실가스의 5분의 1을 발생한다니까 훨씬 많은 셈인 거죠. 친환경 농사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렇네요. 재배뿐 아니라 거기 들어가는 비료 만들 때 또 저장하고 포장할 때 운송 빼고도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고 있었는데 이제 알았으니까 방식을 다시 한번 잘 점검하고 바꾼다면 이게 또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70억 인구를 위한 지속 가능한 건강한 미래를 위한 가장 큰 일은
우리 텃밭에 건강한 미생물들이 자리 잡도록 하는 일입니다. 건강한 흙 한 티스푼에는 10,000에서 5만 종의 미생물이 있다고 합니다. 7개 대륙에서 살고 있는 모든 유기체의 90%가 어쩌면 지하에 살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토양과학자이자 농업 컨설턴트에서 의사가 된 아덴 앤더슨이라고 하는 분이 인간의 건강이 토양 건강과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오랫동안 주장해 왔어요. 네. 다행스럽게도 이 도시에 텃밭이 생기고 유기농 생태농업을 추구하면서 다시 미생물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농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시중에 파는 농자재 가운데서도 미생물을 활용한 금배양, 퇴비와 영양제들이 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미생물 제도입을 통해서 이렇게 건강한 토양을 복원하는 일들이 이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유용 미생물을 이렇게 무료로 나눔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 방법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저 미생물 주세요. 이렇게 찾아가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걸 어떤 형태로 나눠줍니까? 보통 이제 균이 바실러스균이라든지 효모균이라든지 광합성 세균, 유산균 등 이렇게 다양한 세균을 나눠주는데요.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거나 이런 분들한테 나눔을 해주시고요. 이런 것은 이제 퇴비를 만들 때도 물과 섞어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 예. 그다음에 200배에서 1000배 정도로 희석해서 작물에 직접 액비처럼 이렇게 뿌려줘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그 가루 형태로 돼 있는 건가요? 액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액체 형태로 주면 이제 물에 비율해서 희석해서 직접 뿌려도 되고 뿌려줘도 되고. 야, 이걸 사용한 흙에서 농사를 짓는 것, 이 다른 땅에서 짓는 것과 어떤 차이를 보일까요? 보통 거름 성분 중에서 인산질의 경우는 미생물의 도움을 많이 받는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인산질은 열매 거름이라고 배웠죠. 네. 열매 결실이 아주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 미생물들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야, 일단 처음에는 그 눈에 보이게 이런 과실 같은 걸 많이 딸 수 있으니까 좋을 텐데 꾸준히 좀 주다 보면 그 흙 속에서 이게 흙에 힘이 생겨서 자기가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미생물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도 기대해 볼 수 있나요? 네, 자주 뿌려주시고 또 미생물의 보금자리라고 할 수 있는 유기물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유기물이 존재해야 더 좋은 효과가 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봐야겠네요. 자, 9156님 질문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점토질의 흙에서 물기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물기를 없애려면 아까 앞에서 이제 지적을 했듯이 유기물들이 많이 들어가서 충분히 공국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예. 자연스럽게 모세관이 발달을 해서 물기를 말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모래를 부을 게 아니라 유기물을 넣는 방법, 그게 이제 물기를 말리는 길이라는 걸 알아두셔야겠네요. 1353님께서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진짜 삶도 흙에 따라 다른 것 같네요. 원하는 작물이 있듯 삶도 있죠 하셨고, 3429님 토양 바꾸는 비법, 텃밭 가꾸는 시어머님과 친구에게도 알려드려야겠어요 하셨습니다. 오늘도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도시농부들을 위한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남대문 꽃시장에서 도매하고 있어요. 오래됐는데 한 50년? 여기서 늙었어요. 아니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못 와요. 엄청 힘들어 그래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바쁠 시간에 이렇게 앉아있잖아 가만히. 적게 나갈 정도가 아니라 많이 안 나가. 이게 지금 이렇게 반 이상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있잖아. 이게 축하가 있어야 되는데 축하가 없잖아 지금.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힘들어 처리하려니까 싸게 줘도 안 사가니까 사람이 있어야 팔지. 그 정도요. 얘네들도 다. 네, 3,000원. 요거 가시는 수도 있어요. 많이 팔리는 건 골고루 그냥 똑같아. 장미란가 후리지아 뭐 저런
키울 일, 뭐 골고루 잘 나가는 건데 워낙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없어서 못 팔아요. 농장에서 오는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잘 팔아줘야 되지. 거기서 기름값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사람이 없어서 잘 팔지도 못하고 그래요. 이 코로나가 빨리 풀리면 괜찮아. 우리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정체가 돼버렸잖아. 다. 그래서 그래. 다 똑같지. 나만 뭐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다 안 되니까 힘들어. 소원은 이제 코로나만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게 제일 소원이야. 이거 이렇게 맞고 있는 것도 힘들고 코로나만 없으면 괜찮거든. 장사라는 건. 남대문 꽃시장 와서 꽃 도매니까 많이 많이 사가 주세요. 50년을 꽃 도매 시장에서 장사하신 분의 이야기였습니다. 바쁘게 일하던 시간에 그저 앉아만 있는 것 얼마나 힘드실까요? 축하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특별한 날에만 꽃 생각하지 마시고 꽃이 있어서 평범한 날도 특별한 날로 좀 만들고 꽃으로 건네는 위로가 10마디 말보다 나은 그런 날로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우리 모두에게 꽃이 더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아침 상당히 포근합니다. 서울은 어제보다 기온이 3도 정도 높은 6도 보이고 있고요. 낮에도 서울 8도, 대전 9도, 광주, 부산 10도로 포근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하늘이 흐린데요. 가끔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충청 남부 지역엔 오전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늦은 오후까지 제주도와 영남 해안에는 최고 40mm, 남부지방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오는 목요일엔 전국에 눈 소식이 있습니다. 이후에 다시 반짝 강추위가 찾아온다고 하니까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6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억 명을 넘었네요. 네, 어젯밤에 이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억 명을 넘겼습니다.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견되고 불과 1년 1개월 만인데요. 이 전 세계 인구 80명 중 1명이 코로나19에 걸렸고 현재도 2,500만 명이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질병으로 인해서 210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확진자의 4분의 1은 미국인인데요. 2,570만 명을 넘습니다. 미국인 13명 중 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황이고요. 인도도 1,06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두 나라를 포함해서 확진자가 100만 명이 넘게 나온 나라가 모두 19개국이나 되고요. 일본도 어느새 확진자가 37만 명이 이르고 중국도 최근 확진자가 나오면서 10만 명에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437명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그보다 확진자 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만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75,521명, 누적 사망자는 1,360명입니다. 네. 우리는 지금 그 교육시설의 집단 감염이 심상치가 않은 상황이죠. 네. 특히 교회에서 운영하는 이 비인가 교육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대전 기독교계 선교회가 운영하는 학교의 이 비인가 교육시설 학교에 학생 2명이 주말을 맞아 전남 순천 그리고 경북 포항에 집에 갔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대전시가 이 시설의 학생과 교직원 158명을 전수 검사해 보니까 132명이나 양성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이 시설은 학생들이 24시간 생활을 같이 하는 기숙학교 형태인데요. 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돼서 교육당국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한 방에서 최대 20명이 집단 기숙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샤워시설과 화장실도 함께 쓰는 등 방역수칙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 교회 측은 증상이 나타난 지 열흘이 지나도록 진단검사는 물론 환자를 병원에도 보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선교회가 이 서울과 부산, 전남 등 15곳의 교육시설을 운영하면서 최근까지 전국 곳곳에서 학부모들이 참석하는 입학설명회를 열었다라는 겁니다. 일부 시설에서는 교사와 학생 여러 명이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채 밀집해서 구호를 외치는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모습도 포착된 상황입니다.
한편 이 정부는 백신 접종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요. 당장 다음 달부터 백신 도입이 시작이 되는데 9월까지 전 국민의 70%가 1차 접종을 마치고 11월까지는 집단 면역을 만들어낸다라는 구상입니다. 이 접종 순서도 공개가 됐는데요. 1분기에는 요양병원과 노인 의료복지시설, 고위험 의료기관의 종사자가 가장 먼저 접종을 하고 2분기부터는 65세 이상 국민과 의료기관, 노인 복지시설 종사자가 맡게 됩니다. 3분기에는 만성질환자, 19세에서 64세의 성인, 그리고 4분기에는 2차 접종자와 미접종자가 대상입니다. 국산 백신 개발도 올해 안에는 결실을 보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네.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직위 해제됐어요. 네, 지난해 10월 당대표에 취임한 지 3개월여 만인데요. 지난 1월 15일 저녁 여의도에서 당무상 면담을 가진 식사 자리에서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을 했고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가해자인 김종철 대표가 모든 사실을 인정하면서 당 징계 절차인 중앙당기위원회 제소를 결정하고 당규에 따라 직위 해제했습니다. 장혜영 의원은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서 마음 깊이 신뢰하던 당의 대표로부터 저의 평등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훼손당하는 충격과 고통은 실로 컸다라며 가해자가 당대표라 할지라도 더더욱 정의당이 단호한 무관용의 태도로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고 사건 공개 배경을 밝혔습니다. 네. 김종철 전 대표도 당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가해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를 했고 사과를 했으나 공당의 대표로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 정의당 대표단 및 당기위원회에 저에 대한 엄중한 징계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본인의 행위를 성찰하고 이 저열했던 성인식을 바꿔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죠. 네, 어제 국가인권위원회는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의 피해자가 직권조사를 요청한 지 반년 만에 이 박원순 전 시장의 말과 행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권위는 구체적으로 박원순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그리고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주장이 사실로 인정된다라면서 이는 성희롱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자료와 이런 행위가 있었을 당시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참고인의 진술 등을 통해 판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특히 고인이 된 박원순 전 시장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서 사실관계를 엄격하게 따졌음에도 성희롱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서울시 관계자들이 성희롱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정황은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장을 보좌하는 비서실이 위계 구조에 의한 성희롱을 인식하지 못한 낮은 성인지 감수성은 문제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어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죠? 네, 어제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측은 박범계 후보자가 까도 나오는 양파 또 비리백화점에 가깝다라며 재산 신고 누락과 고시생 폭행 의혹 등을 집중 공세했습니다. 고시생 폭행 의혹이란 사법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이라는 단체가 지난 2016년 11월 밤에 박범계 후보자가 거주하던 서울 당산동 오피스텔 앞에서 면담을 요청하다가 이 박범계 후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하면서 불거진 사건인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 박범계 후보자는 덩치큰 청년들 5-6명이 밤 10시에 이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 나타났다라며 오히려 위협을 당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한편 어제 청문회에서 박범계 후보자는 검찰총장의 권한이 과도하다라고 했고요. 검찰총장이 검찰권을 남용한 측면도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서는 공수처 수사를 거론했고요. 다만 취임하면 검찰 인사에 앞서서 총장의 의견을 듣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재판 결과를 수용했다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파기환 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재용 부회장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했는데요. 이 특검이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 징역 2년 6개월의 선고는 확정이 됩니다.
이재용 부회장 측은 결론을 뒤집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언론은 해석하고 있고요. 과거 이재현 CJ 회장이 배임과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재상고를 했지만 이 특사 방침이 알려지자 곧바로 이를 취한 뒤 광목절 특사로 사면된 바 있기에 이를 기대하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지난해 1인당 국민 총소득이 세계 7위 안에 들어섰네요. 네, 이 블룸버그 통신은 반도체 등 수출 호조세와 이 효과적인 코로나19 방역에 힘입어서 한국의 지난해 1인당 국민 총소득이 사상 최초로 주요 7개국 수준에 진입했을 것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2019년 1인당 GNI는 33,790달러로 이탈리아의 34,530달러에 약간 못 미쳤지만 2020년 이탈리아가 대규모 봉쇄 때문에 9% 정도 경제가 위축됐을 것이다라고 전망된다면서 그 자리를 한국이 앞서 나갔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은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는 상황에서도 회복세를 이끈 수출 덕분에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서 경제적 타격이 덜한 상태로 2020년을 마감했다라고 밝혔고요. 이 경제 성장률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들 가운데 가장 양호하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다만 3차 대유행으로 회복세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또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심해져서 이 고학력, 고소득 노동자는 경기 침체에서 빠르게 회복하는 반면 이 저학력, 저소득 노동자의 여건은 악화되는 K자형 회복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5309님, 새봄이 저 멀리서 다가옵니다. 농어민분들 힘내세요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화요일 아침 오늘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재웅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이 시간에 다시 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다른 사람과 굳게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 정말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철석같이 약속했는데 지키지 못했다, 이처럼 말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철석같이라는 표현을 글자로 표기할 때는 발음처럼 철석이라고 쓸까요? 아니면 철석이라고 쓸까요? 아마 발음처럼 쓰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